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논란입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금님 놀이가 국정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변화가 근본적인 혁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59분 대통령으로 1시간 중 59분을 혼자서 말한다는 게 일부 국민의 의식에 잡힌 그의 모습이라며 자신에게 옳은 소리, 아픈 소리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둘러보라고 지적하면서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경화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변화의 출발점은 내시 같은 대통령실을 확실히 개편하고 총선에 나가는 측근들에게 황금 지역구를 보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신 변호사의 글은 여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과연 윤심에는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요? 12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벌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잠시 후 영풍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 북구권 시군 최악의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유출, 이미 오래전부터 북부권 시군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소멸 위기가 이제는 우리 북부권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겪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넘어서 국가 소멸의 위기 상황을 진단해보고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비단 북부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인데 이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 기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통계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앞으로 50년 뒤 2072년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한 연령 인구, 그러니까 앞으로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지난해 기준으로는 71.1%로 한국이 가장 높았는데 50년 뒤인 2072년이 되면 45.8%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예. 경제개발 협력에 그러니까 OECD 국가 38개 회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그 생산 가능한 연령 인구의 비중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예. 반대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17.4%였는데 2072년에는 47.7%로 치솟을 거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년 뒤인 한국의 기대 수명은 50년 뒤 이제 2072년 한국의 기대 수명이 91.1세로 일본이 90.9세인데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좋은 통계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뭐 기대 수명 높아지는 것 그 자체로는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뜻이 되겠고 아까 그 출산율 지금 이제 지난해가 0.78명인데 2072년에는 1.08명으로 늘어나긴 합니다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산 가능 여성이 줄어서 이게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부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줄어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참 암울합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50년 뒤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175만 2천 명 정도 수준인데 이들 중에서 이제 생산 가능한 연령이 156만 2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5년에 136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뭐 7년 만에 한 30% 가까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제 50년 뒤가 됐을 때는 국내에 생산 가능한 연령대의 외국인 숫자는 약 611만 명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느는군요. 예. 물론 이게 이런 전망은 이제 이들 중에 외국인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또 뭐 국내 입국이라든가 이제 신규 유입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치로 잡은 건데 그 현재 이 611만 명이라는 외국인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2072년에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166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611만 명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한 연령대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6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되는 거니까 이거 30%가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요. 자, 참 비관적인 전망인데 이 지방 소멸 나아가서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뭐 뚜렷한 해법은 없을까요? 그 경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들의 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 지원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뭐 결국은 제대로 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원만 받은 뒤에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또 예산의 한계라는 문제점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경상북도의 전체 예산이 한 9조 7,5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은 35%에 달하는 한 3조 4,7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 중에 73%인 2조 5,380억이 어르신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 뭐 출산 장려라든가 이런 뭐 청년 예산, 그 다음에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 예산 이런 것들은 청년 예산은 복지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311억 원에 불과했고 보육 예산도 막 5,973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르신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뭐 이런 예산도 당연히 중요한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출산 지원금으로만 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지역에 정말 중요한 청년이라든가 출산 이후에 보육과 관련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 출산 지원금 하더라도 사실 이제 출산 지원금이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각 시군들이 이제 앞다퉈서 금액을 올리기만 했지 이것들을 뭐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이상한 정책이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결국은 정책의 방향성이 틀렸던 대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르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가 다 달라붙어서 머리 싸매서 고민을 해도 이제 해법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내세운 공약은 이제 이민청 설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입하겠다는 것인데 자, 경상북도도 외국인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제 이민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예. 이민청 설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을 하면서 출입국 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서 준비해온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민청장 뭐 차장을 만들고 일간 사국의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거든요. 예. 이민청 신설 논의가 이뤄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었는데 당시에는 국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 또 미등록 외국인이 많아져서 범죄 우려가 높다. 이런 이유로 무산이 됐었습니다. 최소 2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과 같은 최악의 인구 절벽을 예상하지 못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못한 점이 좀 매우 아쉽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 장려 정책들 사실상 실패에 가깝고,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는 인구 유입의 경우에도 결국은 국내에 있는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맞아요. 사실상 이제는 유일한 대안이 이민청을 설립을 하고 또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들이 새로운 이제 정책의 방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됐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됐다. 인구 유치가. 예. 자, 이민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외국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이민청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워두고 있죠. 네. 전국의 17개 강역시도 가운데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을 꼽으며 경북 그리고 전남 정도가 될 텐데 일찌감치 이제 2개 도에서 이제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경북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상북도가 이민청 신설에 따른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이제 경상북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민청 유치에 나서겠다. 지금 경상북도가 한글 교육이라든가 한글과 관련된 취업 프로그램, 또 글로벌 학당, 비자 발급에서부터 취업이나 거주 이런 것들까지 다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드림 통합 지원센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선도적으로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도 내세우고 있고, 또 김천 혁신도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이 법률구조공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민행정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강점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일이 먼저 이민청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보수성이 강한 니른베르크라는 도시에다가 이민청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성이 가장 강한 경북에다가 이민청을 유치를 하면 배타성이 강한 국내 정서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조로 이제 유치 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성, 배타성이 강한 경북에 유치하자 이런 논리인데, 혹시 이민청 유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나요? 공식적인 거는 없었는데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포럼을 했었고, 경상북도가 그때는 이제 안동에 이를 유치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긴 있었다. 만약에 유치한다고 해도 시군 간의 유치전 상당히 뜨거울 것 같고. 자, 전라남도도 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다른 지자체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민청 유치에 나선 강력 지자체만 하더라도 경북을 포함했을 때 전남, 충남, 인천 이렇게 4곳이거든요. 일단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 아산을 유치를 하겠다 이러는데, 천안 아산 지역에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서 지금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지난 6월에 재외동포청이 이제 인천에 설립이 됐었거든요. 이런 업무적인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또 공항도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공단 지역의 기초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경기 양산이 대표적이고요. 또 인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등과 가까운 경기 김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이제 연내 이민청 설립의 법적 근거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요청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민청 설립 방안을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국회에서도 이민청 신설을 두고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셈법이라던가 또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정책인 만큼 이 이민청 설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이민청 결국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계획인데, 자,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게 봉화군이 베트남 인력 유치나 시장 개척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점, 우리 양승진 기자가 이제 전에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네. 최근에도 더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경상북도랑 이제 봉화군이 베트남인이 경북 외국인 그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경북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봉화에다가 이제 K 베트남 밸리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220년에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던 이용상이 이제 오면서 하산이 씨의 시조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봉화군 봉성면에다가 베트남 마을을 조성을 하고 유적지라던가 또 연수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는 계획인데, 예. 박형국 봉화군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제 베트남을 찾아서 하산 이씨 유적을 이제 양국 간의 우호 상징으로 만드는 데 합의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일정을 수행을 하면서 베트남 인력 유치라던가 시장 개척 등의 성과도 어느 정도 거뒀다고 합니다. 예. 그 미국이 세계의 이제 슈퍼파워가 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시작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폐쇄성이 강하고 또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의 인구 절벽이 더 뼈 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인구 소멸을 극복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이들을 잘 적응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역할을 하는 이민청이 가급적이면 경북에 오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정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창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시 25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노출된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에 사고가 있었고요. 9일 오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사망했는데요.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알아봅니다. 영풍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뭐 서울까지 가셔서 또 항의 집회하는 그런 모습 뉴스를 통해서도 봤는데요. 예.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노동자가 또다시 숨지는 사건 발생했는데 이게 비소 중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 병원 진단명이 급성 아르신 가스 중독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예. 아르신 가스는 그 아연 정광을 방산에다 이렇게 태워서 녹이는 과정에서 비소가 그러니까 고체 형태로 돼 있던 비소가 황산과 반응을 해서 기체화되는 기체화돼서 이게 전문 그 화학식으로 하면은 ASH3 삼수소화 비소라고 하는데요. 이 기체 아르신 가스를 흡입을 과다하게 해서 그렇게 중독이 됐다. 그렇게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명 급성 아르신 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비소 중독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비소 중독, 예, 아르신 중독. 비소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그 지약을 만들 때 쥐약. 그 원료로 사용하던 것이 이제 비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설비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네. 자, 몸에서 이 비소가 치사량의 6배나 검출됐다는 소식인데, 이 대체 무슨 작업을 했는지 또 안전 장치는 없었던 건지요? 예, 1공장에서 아연 슬러지를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요. 예. 이번에 그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2명이 작업을 하고 영풍제련소 원청 소속 2명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몸속에서 혈중 그 비소가 6배, 7배 가까이 나왔는데 치사량 기준치가 0.3 ppm. 그리고 이 사망하신 분 혈중 비소 농도는 2 ppm, 그러니까 0.7배 가까이가 나왔고 또 한 분은 사망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3배 이상 1 ppm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그 송기 마스크, 그러니까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 흔히 우리가 방진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진 마스크는 다만 먼지만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작업장 멀리에 가스 누출 경보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작업하는 현장에는 가까이에는 가스 누출 경보기도 비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호장구나 가스 누출 감지기도 없는 데서 작업을 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뭐 사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지에 그냥 내몰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장치에도 분명히 결함이 있었다. 이건 뭐 회사 책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하청업체 2명이 이제 직접 작업을 한 거고 원청 소속의 직원 2명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직접 작업을 했던 하청업체 2명이 이제 이렇게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런 상태. 예, 그 사망하신 분은 그 다음 날 오전에 이렇게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을 했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작업한 당일 저녁에 몸이 안 좋아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뭐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뭐 생명이 좀 위중하다든지 뭐 그런 상태입니까? 뭐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같이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한 분은 지금 투석으로
비소를 이렇게 배출시켜내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고 뭐 빨라도 빠르면은 한 6개월 후에 퇴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라요 6개월 후에. 예, 그렇죠. 그리고 원청 소속 그 직원 한 분은 퇴원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번 주에 퇴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직접 그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된 하청 노동자들은 아마 이 가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관리 감독 하던 원청 소속 직원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테니까 아마 그렇죠. 그 가스에 그래도 비교적 덜 노출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투석 치료 중인 분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가요? 뭐 지금 뭐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는 작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동 중입니까? 일단 사망사고 이후에 그 해당 공정만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전체 공정은 다른 공정들은 계속 그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재가동을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알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사망사고 난 이후에 그 공정만 가동이 정지됐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영풍 석포제련소 하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당연히 50명 이상인. 그렇죠. 1200명 정도가 1200명. 이렇게 근무하는 사업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텐데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죠. 이번 사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요? 예, 지난 14일 날, 목요일 날, 뭐, 노동부, 환경부, 경찰, 국가수 이렇게 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법적으로는 50인 이상, 근무자, 기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이게 뭐, 당연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뭐, 이 사례가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14일 날 그 합동 조사가 있던 날 이 공장 입구에는 무죄 전광판이 그야말로 자랑하듯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무죄 전광판이요? 이렇게 재해가 일어났는데도요? 예, 그렇죠. 그게 전광판 이름이 무죄 전광판이라고 무죄 기업이라고.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말고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꽤 있었죠, 그동안에? 예. 가깝게는 작년에도 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그러니까 작년 2017년 2명의 노동자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3명이 이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 내과 의사들이 의사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제 2005년에는 제련소 이제 그 소재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제련소다. 그리고 에르신가스를 치료를 이제 3분이 받았는데 아마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제 재련소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이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재련소가 지금 영풍 재련소 큰 게 있고 저쪽 어디 뭐 남해 쪽에 울산 원산 공단에 그 고려 아연이 있습니다. 이 두 고려 아연하고 영풍하고 두 개가 영풍 그룹의 이제 계열사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제 영풍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고려 아연에서 그런 뭐 작업에서 중독이 됐다고 해서 원주까지 와서 치료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환경부가 조건부 통합 환경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꾸준히 해오셨고. 자,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돼야 할지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누차 석포 재련소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는 폐쇄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그 과학적인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홍합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환경부에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요. 수도권 2천만 명이 먹는 물이 팔당댐에서 이렇게 희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팔당댐 주변에 이런 공장이 있었으면은 정말 하루라도 이게 버틸 수 있었을 것인가. 근데 그 영남인들 1,300만 명 국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이 낙동강 채상위에서 이 재련소가 50년 넘게 이렇게 온갖 그 환경오염 그리고 중금속 배출 이러한 것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수도권 사람은 수돗물을 먹고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하수도물이나 중금속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은 공정사회라고 보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을 빨리 그 영풍석고재련소 폐쇄하고 복구하는 이런 그 로드맵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곧 그 공정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수동 대표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영풍재련소 당장 폐쇄하고 다른 데 이전하는 그런 안을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영풍재련소를? 그렇죠. 저는 뭐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업이 필요한 거라면은, 기업과 정부가, 이 TF팀을 만들어서, 이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낙동강 최상류라는 위치에서 재련소가 더 이상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세 가지가 원료가 더 이상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최악의 위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련소 주변이 오염의 임계치를 넘었었다. 그렇게 보여서 저는 그 원료가 더 이상 여기서 나지도 않는데 이 재련소가 여기에 내륙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을 하든 일단은 여기에서는 폐쇄를 하고 복구를 하는 것이 시급히 진행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풍재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 앵커님 해마다 이맘때 사자성어 선정하는 거 알죠? 알죠. 그 교수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선정하죠? 교수신문에서 하죠. 교수신문에서, 네네네. 결리망이. 올해 이거 기억납니다. 작년에 사자성어는 뭔지 기억하세요? 작년도 좀 정치적인 색깔이었는데. 뭐였죠, 작년? 과이불개. 과이불개 기억납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아우, 그거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지난 거예요? 그런 거죠. 과이불개.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견리망의입니다. 이익을 보고도 의로움을 잇는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원래 이제 공장님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라는 말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견리사의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견리사의를 실천하는 사람보다 이익을 쫓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로움을 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뜻으로 견리망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이게 꼽혔습니다. 이 공장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공자님 말씀이 원래 있군요. 견리사의라고. 네네네.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생각할 사자. 근데 요거에 빗대서 견리망의. 이렇게 견리망이라는 말은 또 맹자에도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기도 맹자에도 하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이제 그 사자성어에 뒤이어서 2, 3, 4위로 이제 요번에 뽑힌 게. 적반하장. 요건 알겠고, 적반하장. 남우충수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제,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숫자를 채우려고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일이 많은 경우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도탄지고,
이거를 이제 진흙에 빠지고 이제 불에 타고 하는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을 가르치는 말. 요게 이제 2, 3, 4위 다 됐군요. 이거 다 뭐 누구 들으라고 누굴 비판해서 한 사자성어입니까? 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가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딱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표현해서 적합한지 그걸 이제 여러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이제 의견 수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 누구 딱 한 사람이 생각나서 좀 여쭤봤더니, 예. 자, 일단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입니다. 네. 이 이로움을 보고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이 사자성어 왜 이 말이 선정된 걸까요? 사실 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두 사람, 우리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례를 들어서 견리망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네네. 예.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문제점의 근원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여기에 뭔가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뭔가 기이한 대책이 쏟아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란 게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현재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총선 출마한다고 새로운 내정자를 지금 발표한 건데 얼마 전에 오늘부터 이제 뭔가 저거 하죠. 인사청문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6개의 장관직을 지금 소폭 개각하면서 했는데 이분들도 다 총선에 나가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는데 이분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지금 총선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금 총선에만 승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너무 정치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 정치에 올인하면서 국정을 좀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국제적인 망신으로까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민간의 해결을 지금 펼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부산 민심이 가라앉자 지금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먹방쇼를 한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여권이 그러니까 여당과 정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이건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상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통령 비판을 했더라고요. 국정 운영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는 거. 지금 임금님 놀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자 이런 모습 지금 재벌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사실 과거 군사정권 때나 보던 그런 모습 재벌들이 왜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는 걸까? 뒤에는 수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여튼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제 재벌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그 관계를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했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불거지면서 예를 들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재용 씨가 연루돼가지고 몇 년 동안 재판을 받느라고 고생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재벌들의 약점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추정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떡볶이 먹방쇼 할 때 그 같이 갔던 재벌들 대부분이 또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다 수사를 했던 그 재벌들이라면서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 재정이 부족함에도 지금 대통령은 계속 재벌을 위한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십조 원이 지금 펑크가 났는데도 내년에 더 강화된 감세 정책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재벌들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좀 족쇄처럼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족쇄처럼. 네.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재벌들은 이런 처량한 처지로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히려 재벌을 걱정하는 웃기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재벌 걱정하는.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일 텐데 그걸 알고 계실 텐데도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걱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벌이 처량하고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참 이 아이러니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왜 소위 윤핵관 발악이 초선 의원 연판장 썼던 그 등등의 그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권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는 왕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제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또 좀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제 공천을 못 받으면은 낭인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 이 견리망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여당과 대통령에게만 있는 걸까? 아까 야당 대표에게도 좀 쓴소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좀 민주당이 지금 그 국회 최대 의석을 가진 일종의 이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방 안에 갇힌 코끼리 같아요. 방 안에 갇힌 코끼리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참 뭔가 잘못돼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나오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뭔가 혁신도 없고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로지 정부의 실정에 기대서 내년 총선을 이기겠거니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 원인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리더십 실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억울할 수 있어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항변을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그런 걸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대안은 저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비전도 내보이지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뭔가 희망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지금 바로 앞에 놓인 문제가 선거제 개혁에 관한 결단이에요. 그 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대선 공약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폐기하겠다고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앞으로 선진적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거 지금 공약 폐기하겠다고 지금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면 결국은 약자인 척하면서 지금 피해자인 척하면서 여당과 양당이 이제 거대 정당을 이루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피해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멋진 패배를 하면 뭐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초라한 승리를 하면은 그때 이재명은 과연 정치적으로 건재할 거냐. 저는 의문이에요. 멋진 패배냐, 초라한 승리냐.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대의를 내걸었어요.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근데 지금 눈앞에
의석수 때문에 물론 의석수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런 초라한 승리로 의석수를 확보해가지고 그가 과연 대의를 이룰 건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 민주당 내에서인가요? 뭐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뭐 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내밀고 이대로 이제 한다면 뭐 25석인가요? 그때 뭐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왔죠. 그러니까 10석이든 20석이든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과 기존에 했던 그 약속, 신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정말 참신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퇴행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저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만 등에 업고 총선에서 승리만 오직 그것만 생각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예, 이런 비판이시고. 예. 아이고, 예. 비판 다 하신 거죠, 양쪽. 이제 오늘의 결론. 예, 한 1분 30초 정도 남아서요. 예, 오늘 결론 말씀. 예,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뭐 다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힘든 거를 극복하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있어요. 흔히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자, 이렇게 가서 각자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돈이 모든 걸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인간이 돈으로 평가되고, 그 위에서 공동체는 해체되고, 우리의 공동체적 관계는 점점 엷어지거나 흩어지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아이는 누가 낳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대학 소멸 등등 온갖 지금 소멸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정치, 대의를 쫓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곡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고 어떤 판단도 그리고 어떤 신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서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또 공동체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나 정말 힘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정말 대의를 쫓아서 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정말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해가 저물 때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도탄지고에 빠진 우리 백성을 살펴봐라. 정부, 여당, 야당 모두에게 아주 쓴소리 비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